오늘은 델캠의 정찬웅 대표를 모시고 피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 대표님은 캠 1세대로서 30년간 이쪽 비즈니스를 하여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좀 궁금한 거나 뭐 비즈니스나 뭐 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발표된 내용 중에 의미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쪽지를 통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시점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정 대표님, 오늘 일단은 제목은 성공적인 캠 비즈니스와 CEO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CEO가 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처음에 의뢰를 받고 뭘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 이게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저희 회사에서 좀 회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자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뭐 한국델캠의 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냥 도어키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단순해도 도어키퍼라기는 좀 그렇고 공급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게 이런 쪽 비즈니스가 전부 다 외국계 제품들을 국내에 들어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는 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외국계 회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개발사의 어떤 개발 능력, 그리고 또 국내에 들어간 판매하는 사람의 마케팅 능력 및 기술 지원 능력, 이런 거는 동등한 가치다. 그래서 어떤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 비즈니스 해야만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 이런 거는 사장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사장이 어떤 생각으로 비즈니스 꾸려가느냐, 이렇게 따라서 그 회사 성격이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직원들의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고, 분명한 어떤 미션이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회사마다 어떤 회사의 컬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컬처를 결정짓는 것도 다분히 어떤 CEO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사업을 하면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경영 성과가 나쁜 이런 사장 같으면 이게 사장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사장은 그 사장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경영 성과가 반드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떤 CEO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플라이어와의 관계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과 목적이 여기서 비즈니스 하려면은 그 목적이 어떨 때는 부딪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플라이 관계를 설정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는 거. 이런 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같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괜찮은 회사다. 이런 어떤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89년도에 영국의 개발사에 보면은 전 직원들이 그 회사를 다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원들이 다 회사 임자란 얘기죠. 예. 근데 캐드캠 업계의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그쪽 회사에 대해서 국내에서 뭐 하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벤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이런 경험이 되는 거고 더 심각한 거는 그래서 아주 많은 투자를 해서 산 유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품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 회사는 직원들이 다 샀기 때문에 전부 다 임자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없다 보니까 회사를 팔래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흡수 합병되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어떤 회사들이 좀 미래가 있어 보이면 뭐 큰 회사들이 막 사지 않습니까? 전에 뭐 최근에도 뭐 오라클이 BA라는 회사도 샀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 레셔널 로즈 IBM에도 레셔널 로즈라는 좀 조그만 회사는 어차피 잘못하면 좀 이렇게 합병을 당할 수가 있는데 국내 지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황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좀 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를 만난 것은. 파트너가 비즈니스 할 때는 좀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파트너 관계는 얼만큼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은 여기 지도에 나타난 게 영국 델캠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런 분포도입니다. 한 80개국에 한 350개 오피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브랜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같이 조인트 벤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국 델캠하고 우리하고 어떤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90년도에 저희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 형태를 보면 국내 캐드캠 하는 회사들이 대략 세 가지 부류로 분리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어떤 지사나 어떤 자회사 하는 이런 형태, 하나는 어떤 대리점의 형태,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조인트 벤처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지사나 어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어떤 본사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본사의 정책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비즈니스의 어떤 로컬리제이션을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뭐 리셀러나 이런 대리점 형태는 한시적인 계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처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 파트너로다가는 상당히 좀 괜찮은 조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는 어떤 위치로 보면은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고 명령으로 본다 그러면은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70%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영국은 30%니까 그냥 하나의 소액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경영권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해요. 그러면서 어떤 같은 회사로서의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 위치를 확실히 결정짓는 게 회사 이름입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제가 보듯이 전 세계에 조인트 벤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92년도에 조인트 벤처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조인트 벤처로. 그래서 영국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다 조인트 벤처로 하게. 근데 이런 공통적으로 보면 앞에가 이제 다 델캠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메인은 델캠이고 서브가 각 나라라는 얘기죠. 그럼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일하게 그 포맷을 따르지 않는 게 우리 회사입니다. 한국 델캠이거든요. 그 메인이 한국입니다. 그 델캠 서브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 사람들은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을 할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 걸 말씀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모든 어떤 거래 관계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은 여러 가지 관계가 많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상거래 방식의 유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첫째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가격을 이게 나라마다 약간씩 틀리거든요. 틀린데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이 주위 딴 나라보다도 더 비싸게 된다 그러면 우리 유저들이 손해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저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또 중요한 문제는 개발하는 데 드는 노력이나 어떤 지원하고 어떤 영업하는 데 드는 노력이나 똑같이 드는 거거든요. 비중을 똑같이 본다 그러면은 그만한 어떤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마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께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유저나 이런 그 목소리가 본사에 충분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 그렇죠. 예. 그래서 첫째 중요한 거는 서플라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상거래 어떤 형태의 어떤 유연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기술 지원 파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개발사는 전 세계적인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먹힐 만한 기능을 빨리 먼저 개발하고 그럼 한국 쪽의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거는 효과적으로 그 전달이 안 되면은 한참 뒷순위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개발 쪽에 얼마만큼 영향을 발휘하느냐.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모든 그 지사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국하고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비디오 컨퍼런스를 합니다. 비디오 컨퍼런스를 할 때 거기에 각 분야별로 디렉터들, 그러니까 파워밀 쪽에 각 분야의 디렉터들, 그다음 파워쉐이프 쪽에 개발 디렉터, 그다음 마케팅 디렉터, 그다음에는 세일스 디렉터 이런 사람들과 참여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제 우리 시니어 멤버들이 참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 아니면 이런 기술적인 특성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상세히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빨을 먹히려고 그러면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델캠 전 세계 파트너 중에 우리가 거의 매년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파워는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내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급한 경우에는 우리 개발 엔지니어가 영국에 갑니다. 최근에 저희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영국 갔어요. 가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있었나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개발 스펙을 그 친구와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국 시장에서 또 정확하게 이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벤더 있는 분들의 얘기들은 한국에 있는 사용자들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편이다. 돈에 비해서 너무 까다로운 편이다라는 IT에서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술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기술에서 어떤 딴 나라에서는 대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억셉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어떤 프레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프레스 쪽 같으면은 기술 수준이 아주 세계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떤 수준에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딴 나라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건데 우리나라도 하니까 까다롭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가 좋은 방향이죠. 그만큼 또 기술 수준 높은 사람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든다 그러면은 딴 데서 따라갈 거니까. 참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까다롭고 돈은 안 쓰려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새.
예, 그러면 이제, 아까도 명확한 미션 설정이라는 말씀을 여러 해주셨는데, 네. 여기 경영 이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뭐 때문에 있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 회사가 어떤 가치가 있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한국델캠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느냐는 회사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덴그래픽스에서 강고나한 걸 저희들이 그래서 카피를 해놓은 건데요. 그 뭐 빛이 만든 작품 하나 이렇게 카피를 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자. 뭐 쉽게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제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렇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 일하는데 내 자신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앞서가신 것 같은데요. 뭐 요새 이 가치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그전에는 뭐 그냥 이익이나 뭐 이런 어떤 퍼포먼스나 뭐 이런 거 중심이었는데 이런 뭐 종합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뭐 현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내가 이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업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인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의 입장은 그냥 대표하는 거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유능한 직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일해야 되고 그게 인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회사는 아마 어디 내라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어떤 확강한 어떤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전체 직원이 현재 43명인데 아마 캠 위주의 회사 중에 이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는 뭐 거의 없을 걸로 보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직원을 뽑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안 따지고 학벌도 안 따져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의 지역별 분포를 보니까 정확히 우리나라 각 지역별 인구 분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쪽에서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우연히. 그래서 이거 너무 지역 어떤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농담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다 안 따집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골고루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꼭 뭐 좋은 우리 회사 직원들은 뭐 학력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꼭 좋은 학교 출신이 어떤 우수한 직원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처음에 사람 뽑을 때 아주 좀 꼼꼼하게 보죠. 꼼꼼하게 보는 게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근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근성이 보이느냐 하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가족관계 잘하는 사람은 회사 나와서 잘하거든요. 가족관계가 제대로 원만하냐 하는 이런 부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가정교육 그런 거 위주로 봐요. 그리고 어떤 실력이라는 것은 크게 뭐 차이는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훈련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은 거의 첫 번째 1년간은 거의 내부 교육으로 봐야죠. 상당히 어떤 강도 높은 단계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단계 끝나면은 이제 프로덕트별 어떤 고급 기능들을 구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한 1년 반쯤 되면은 영국에 보냅니다. 물론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똑같이 익힐 수는 있겠지만은 딴 일을 해가면서 트레이닝을 하면은 주의가 분산되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보내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아까 커버하지 못했던 내용, 부족한 부분 이런 걸 거기서 다 이제 배워가지고 옵니다. 미리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통보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한 서너 명씩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내면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떤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캠 쪽에서도 그 여성 엔지니어들이 있나요? 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하기에 아주 적합한 직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계 제조 분야는 옛날에 힘쓰는 일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 힘쓰는 일이 뭐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뭐는 공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떤 뭐 사장이 돈 못 벌면 이거 사장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회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경영을 해요. 웬만하면은 믿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쓸데없는 돈 쓰지 않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대기업체 거래할 때는 신용 인증서를 제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매년 이제 회계 감사를 받는데 아마 재작년인가 그때 한 분을 빼고 그때는 BBB 플러스인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항상 A 등급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체의 어떤 A 등급이다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비교적 욕먹을 사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의 흐름 같은 것도 많이 체크를 하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금융업체 사장단 모임에 어떤 매달 한 번씩 뭐 골프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는 전부 다 어떤 제조업체 사장님들과 지금 모이는 자리인데 아주 생뚱맞게 IT 쪽 사장이 제가 유일하게 참석하거든요. 하는 게 전체 분위기를 좀 느끼려고 가요. 그렇게 어떤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를 읽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산업 환경 여기에서 예를 들어 금융 쪽에 어떤 비즈니스가 좀 시원찮으면은 딴 분야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항공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박 쪽이라든지 아니면 패키징이나 뭐 메디컬 쪽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든 산업 분야에는 공통적으로는 캐드캠 공통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 기술은 똑같고 이제 응용 분야만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분야를 골고루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죠. 그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캠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캠이 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캠은 캠 전문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캠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캠은 두 가지 범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조 공정에 모든 제조 공정에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 활용 기술 이런 거는 뭐 어떤 측정이나 가공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심지어는 어떤 모델링이나 디자인까지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제조 공정의 한 프로세스로 같으면은 그런 거 어떤 넓은 의미의 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캠 그런 거는 어떤 좁은 의미의 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NC 공작 기계를 어떤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장치. 이게 좁은 의미의 캠이라고 보면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냐 그러죠. 그러니까 넓은 범위, 좁은 범위 다 커버하는 캠이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캐드캠을 사용해야 될 어떤 근본적인 목적 이런 거는 결국은 기업의 제조업체 경쟁력을 기르자 하는 거고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 그러면은 시간과 품질 그리고 코스트 아니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어떤 기술적인 방법 이런 걸 다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델캠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Your Provider of Complete Automated CAD/CAM Solutions 해놓고 Taking Complex Shared Product from Concept to Reality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 상태에서부터 최종 제품이 나올 때까지 어떤 제품을 어떤 자동화된 이런 방법으로 어떤 전 분야를 커버하는 CAD/CAM 솔루션을 만드는 게 우리 일이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덕트라는 것은 이 전체 어떤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에서 개발하고 있고, 그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먼저 컨셉 디자인이나 어떤 프로덕트 비주얼리제이션 이런 쪽에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공학 쪽, 그 다음에는 모델링 포맷 팩트나 툴 디자인 쪽은 금융 설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야, 그 다음에 가공 분야, 인스펙션 분야 이렇게 이제 공정별로 솔루션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금융 쪽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거래선이 물론 뭐 한 거래선하고 일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을 보면은 거래선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다 베이스로 이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단품 생산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떤 거래선의 데이터든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데이터 익스체인지 부분입니다. 데이터 교환 부분. 여러 부분이 상당히 좀 발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 어떤 제조 공정을 어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매니지먼트나 어떤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프로세스 컨트롤이나 매니지먼트 쪽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 전체 프로덕트를 다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 델캠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뭐 한 20년 이상 이런 지위를 노려왔는데 캐드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진 회사도 많고 그리고 캐드는 굉장히 역동적이었지 않습니까? 드래프트에서 와이어프레임, 뭐 3D 솔리드 요새는 뭐 버추얼까지 하는데 그 계속 이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다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런 어떤 산업을 타깃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냐 이렇게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성격이 결정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뭐 플랫폼 시스템이다 그러면 어떤 소위 말하는 빅3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옆집이 어떻게 하냐, 그거 별 신경 쓰질 않거든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들은 어떤 데이터 익스체인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 소프트웨어는 주로 제조업체, 금융업체, 이런 데서 사용되기 때문에 아무 데이터나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익스체인지는 그래서 상당히 좀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런 그 캐드캠이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매력적이 된다면 캐드 회사들도 이런 쪽으로 많이 뭐 접근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커지고 그러면 요새는 뭐 캐드 회사들이 뭐 흡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도 뭐 그런 사례는 있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캐드 회사라도 어떤 소규모 뭐 캐드 시스템 말고 뭐 카티아라든지 뭐 UG라든지 PTC라든지 전부 다 캠 솔루션 갖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차별해 하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특기가 어디냐 이쪽이죠. 캐드는 아무래도 출발선이 어떤 설계 해석 이런 쪽으로 오리엔트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고 캠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캐드 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캐드 솔루션도 다 있죠. 캠 쪽에서도 캐드 회사에서 캠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캠 회사에서는 캠 쪽에 노하우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을 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없고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어느 일이나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캠 기술을 이제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좀 쉽게 설명을.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제목만 써놨는데 어떤 디피니션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써놨습니다. 우리 회사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거든요. 먼저 삼축이라는데 요즘 뭐 누구나 삼축은 다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삼축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 처음에는 CNC 기기가 모든 삼축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프로그램 어떤 방법이 충분히 CNC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어떤 전용 언어를 이용하는 어떤 1세대의 어떤 캠 시스템이었죠. 그 복잡한 이런 공면 모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하는 게 아주 골치 썩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NC에서는 그냥 간단한 프로파일 가공이나 포켓 가공 아니면 황색 가공 이런 거 하고 어떤 최종적으로 정밀도가 필요한 최종 형상은 카피 밀링을 했어요. 그 모델 만들어서 그 트레이스를 따라가면서 가공하는. 그럼 거기서 어떤 관련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카피 밀링 공법을 쓸 때는 대형 테레비 금융 하나 할 때 아마 낚기가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되고 어떤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뭐 수정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걸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을 시키다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NC로 모든 게 작업이 가능하다. 그걸 내가 증명을 해보이겠다. 그래서 몇몇 군데 어떤 일을 대신해 준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무슨 컴퓨터를 뭐 관심이 있거나 컴퓨터를 시작을 하신 상태에서 이쪽 캠 쪽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전에 뭐 학교에 있을 때부터 캠을 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아주 원시적인 캠이었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캠이 아니고 옛날에 자동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캠이라는 용어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는 뭐 상당히 좀 한계가 많고 그런데 제가 이제 80대 중반에 델캠에서 하면서 제대로 된 이제 캠을 구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축을 그때 처음으로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국내 어떤 금융업체의 어떤 생산 공정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금융에서 뭐 수정 한 번도 안 하고 하면은 떼돈 벌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금융에서 수정한다 그러면 그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떤 정밀도나 아니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삼축 가공을 모든 가공 분야에 어떤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적용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 그때 초기에 이걸 빨리 정착을 시킨 이런 업체는 지금 업계를 아주 리드하고 있죠. 중견기업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뭐 금융공장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3축이냐 아니면 2와 2분의 1축이냐 이게 이제 주요 화두였고 그 다음에 90년도쯤 들어와서는 샤플러 캠이다 이렇게 해서 현장용 캠이 이제 대두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컴퓨터 하드웨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자꾸 더 많은 기능을 접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랭귀지 위주에서 벗어나가지고 간단한 어떤 메뉴 클릭으로 해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쉬워졌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싸졌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캠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장 오퍼레이터도 직접 할 수 있으면은 전문적인 캠 엔지니어가 있을 필요도 없고 캠실이 있을 필요도 없고 전체 공정이 줄어든다 하는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샤플러 캠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타임 퀄리티 코스트 이걸 맞춰주는 상태로 하느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어떤 현장용 캠을 할 때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다는 얘기는 기능이 적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환경 같으면은. 그럼 기능이 적다는 얘기는 기능이 많이 있어야 될 때는 기능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능을 개발한 이유는 그만큼 그 형상 특성에 따라서 정밀도를 올려줘야 되니까 거기에 적합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능이 적다는 얘기는 정밀도를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 쪽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5, 6년 전에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부분이 하이스피드 머신이라 해서 고속 가공 쪽입니다. 그러니까 고속 가공 쪽은 보면은 고속으로 가공을 한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 내에 빨리 피사체를 까낸다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속도 측면으로 보면은 공구가 빨리 돌아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핀들 RPM 높아야죠. 그 다음 저는 빨리 지나가줘야 됩니다. 그 이성 속도가 이제 빨라야죠. 그래서 고속으로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고속이 가능하냐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을 할 때는 가장 고려될 이런 점이 뭐냐면은 첫째는 충격 하중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살살 때리면 안 깨져도 세게 때리면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격 하중의 임팩트라는 것은 그냥 산술적인 배수로 가는 게 아니라고 봐요. 기하급수적으로. 박사님 그렇죠? 저 거기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충격 하중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 다음 부분은 관성력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도 한 시속 20km 갈 때 갑자기 딱 쏟아오거나 다리 힘만 딱 주면 되지만은 한 200km 가다가 갑자기 거기에 서면은 다리 힘줘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벨트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도 안전장치 있어야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고속 가공에서 관성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이런 부분이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가공을 하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의 가공을 빨리 하는 게 수단이 아니다. 빨리 하되 그 두 가지 이펙트를 고려해서 빨리 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오축 가공 쪽에 보면은 이것도 좀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에서 움직이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견딜 수 있는 파워는 줄여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가능한 한 중절삭이나 고효율 가공을 하려고 그러면 움직이는 요소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오축 가공이 있더라도 가능한 오축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축이 불가피한 경우 위에서 봐서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정밀도를 높여야 된다든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삼축으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니팩처 엔지니어들이 결정을 해야 되나요? 거기 매니저들이 결정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소프트웨어가 그런 용도로 만들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판단을 할 때, 그냥, 소문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공학 업무를 하면은 공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있나 없나 하는 거.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누가 이렇대더라 하는 그런 걸 하면은 아주 애매하죠. 그래서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인 컨설팅 같은 걸 사용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리퀘어먼트 요구사항을 가지고, 델캠의 엔지니어들이랑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리퀘어먼트를 우리가 듣고 거기서 맞춰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방법을 모를 때는 우리가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선도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넘어가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 기술 지원 파트에 보면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운영 이런 기술은 우리 회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주 교육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소개됐는데 그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조 기술 자체, 도면을 본다든지 아니면 가공 공정을 잡는다든지 절삭 조건을 잡는다든지 그런 걸 우리 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아마 교육기간이 한 1년 이상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교육기관에서 커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기계 산업 분야의 직업 교육 시스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뭐냐면은 전체 제조 공정을 컨셉 상태에서 엔지니어링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머시닝을 강조를 한 부분이고 패브리케이션
단계겠죠. 그 다음째는 뭐 조립 테스팅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컨셉 상태나 엔지니어링 쪽은 어떤 교육 분야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공대에서 주로 다루는 게 엔지니어링 분야 아닙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패브리케이션 쪽에서는 좀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는 요즘처럼 자동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범용 기계를 활용했을 때는 사람의 어떤 기능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밀링을 어떻게 잘 만지느냐, 안에 선반을 어떻게 잘 만지느냐, 어떻게 빨리 정밀도 높은 제품을 만드느냐 하는 이런 거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고 그거는 오랜 기간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CNC 선반이나 CNC 밀링 이렇게 나와서 기능적인 이런 요소를 기계에서 다 커버를 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엔지니어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 공정을 다 이해를 하고 어떤 단위 작업을 할 때 그 기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걸 몰라요. 스킬 중심이. 현장 업무 위주. 현장 업무 위주.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모르는 게 뭐냐. 그거는 현장에 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대학 졸업해서 막바로 학교까지 현장에 있지를 않잖아요. 대학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경력 페이스를 본다 그러면은 그거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모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구조가 모르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바로 잡느냐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산업계, 학교 이런 데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이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요. 당신이 커버하셔. 우리는 학교에서 이걸 하겠어.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어떤 실무능력 인증제라는 것을 MOU를 맺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우리 회사하고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떤 유저업체, 국내 한 1,300개사가 있는데 유저업체 중에 선택된 이런 서울 지역에 있는 업체. 그렇게 해서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폴텍대학에 요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든 머티리얼을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 머티리얼이라는 것은 먼저 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교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회사에 다 개발했거든요. 요 분야의 어떤 교재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어요. 기술부에 아주 엑셀런트한 이런 경험 많은 엔지니어 3명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요 어떤 교육과정 개발하고 교재 개발을 해요. 그리고 평가 문제도 우리 직원이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무 능력 인증 시험을 할 때도 교수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현장에 나와서 한 최소한 3년 이상 경력자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수준이다. 그러면은 레벨 3를 받습니다. 그래 레벨 1, 2, 3가 있거든요. 그 레벨 3 어떤 자격을 취득한 학생 같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자신 있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저들 업체에서도 항상 어떤 숙련된 엔지니어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서로 달라고 아우성 치겠죠. 그래서 어떤 실무적으로 필요한 이런 인력을 공급하는 게 이게 근본 목적입니다. 여기 이제 또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자기가 이제 캠이나 이런데 캐리어나 이런데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면 캠이나 뭐 캐드나 어느 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요거는 이제 이런 교육을 저영상적으로 하는 거고 또 지금의 이제 경력자에게는 또 어떤 방향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캐드나 캠은 하나의 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학 업무를 하기 위한 이 툴이고 캐드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설계 쪽에 쓰이는 툴이 될 거고 캠이라고 하는 가공액 쪽에 이제 쓰이는 툴이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캐드나 캠 쪽으로 어떻게 진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적합한 표현은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산업 분야로 가느냐, 어느 산업 분야에 어떤 공정 기술을 자기가 얻기를 원하느냐, 이런 쪽으로 찾는 게 더 다른 방법일 것 같거든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질문들을 좀 받고, 또 이제, 정 사장님 좀 개인적인 좀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 사장님이 여지껏, 이렇게,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고 여지껏 30년 동안 이쪽에서 올 때 자기의 생존 전략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자기만의 어떤 경쟁력. 생존 전략에 위해서는 뭐 포괄적인 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모든 일을 상당히 어떤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경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내가 이제 문제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새로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기심. 그런 거고. 지난번 IMF 때 딴 회사들은 뭐 상당히 난리 났다고 그러고 우리 회사도 그때 상당히 긴장을 했었죠. 그래도 뭐 원래 영업 하나도 뭐 없을 게 아니냐. 그런데 그때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 게 이게 기회다 그랬어요. 우리 회사가 계속해 먹게 선도가 될 수 있는 기회다. 말대로 된다고 실제로 끝나고 나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 어떤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뭐 그만뒀다든지 할 때는 사실 사장 입장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기왕 나가니까 나가는 김에 우리 회사에 문제가 뭔지 한번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요. 또 참고로 하고 모든 게 어떤 내 발전을 위한 기회다. 이런 게 가장 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지껏 오시면서요,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절이 IMF 시절입니까? 아니면은 초기에 회사를 설립할 때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지금 해온 것 중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굉장히 여기 나오신 분들 되게 보면 좀 하나의 공통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성공의 굉장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셨지만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주로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미래를 좀 준비하고 싶었어요. 캠이라는 게. 그래서 정 대표께서 진짜 캠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이 캠을 막 시작하는 사람이 캠이 이 미래에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좀 사실 내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잘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힘든데 캠이나 캐다나 다 마찬가지로 어떤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좀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본 목적하에서 지금까지 쭉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캠이 지금까지 아주 많은 발전이 있어 왔지만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점점 더 자동화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미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퓨처캠이라는 게 어떤 지오메트릭 피처, 머신 피처를 소프트에서 같이 구사를 하면서 공정 관리에서부터 최종 프로그램까지 완전 자동으로 해버려요. 그런 게 현재는 어떤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게 어떤 폭넓게 사용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기계가 미래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하지 말고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서 좀 기계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요. 제 질문이 몇 분들이 좀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남정현님의 질문은 한국 폴리텍 대학이 아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한국 폴리텍 대학에 연락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 가장 빠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현재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폴리텍 정수대학입니다. 예. 저기 한남동에 있는 거 거기하고 얼마 전에 대구 폴리텍 대학하고도 했고요. 예. 그리고 전국에 폴리텍 대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학교별로 어떤 희망을 하는 학교하고는 다 이제 같은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의 어떤 전산응용기획관가 아마 그런 쪽으로 연락하셔도 될 것 같고 가장 빠른 거는 저희 회사로 연락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연락을 하시면은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지만 님이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융설계입니다. 중국 심천이나 동관 쪽의 업무차 출장에 가보면 규모의 중국 금융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최근에 규모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 면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또한 그네들이 쓰고 있는 주요 기계나 공구는 일제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좀 변실감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근데 물어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바싹 따라와 있고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어떤 한 가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경험은 반드시 필요로 한 거지만은 옛날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점점 자동화돼 감으로 따라서. 그래서 아마 기술 격차는 옛날 방식에 비해서는 더 빨리 좁혀질 걸로 봐요. 그러면 한국 금융업이 중국이나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김지만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더 쥐어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공정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로스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쪽의 이 금융 생산이 아마 세계 탑3 안에 들 겁니다. 나라 크기가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일본이 그러면 왜 아직까지도 세계 탑3를 달리고 있느냐, 이제 중국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듈러 설계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모듈별로 부품에 대해서 어떤 모듈별 설계를 해서 형성부만 박아놓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설계로 순식간에 끝낼 수 있다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업계에 보면은 어떤 1인당 단위 노동 시간이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긴 편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선진국에 가장 싼 편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주에는 많은 돈을 받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중국은 예외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여전히 어떤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정 최적화, 어떤 단위 공정뿐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거는 어떤 포인트 솔루션이라고 봐요. 포인트 솔루션에서 어떤 생산성을 올리겠다 이런 거는 전체 어떤 리드 타임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공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주 단계에서부터 최종 납품 단계에서 거기서 로스 부분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 대표님이 오늘 얘기해 주신 걸 이렇게 몇 단어로 보면 이제 가치, 공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케미라는 거를 소개할 때 사실 저는 공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기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정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김성란님이 그 실무 능력 인증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무 능력 인증제를 받고 나서 업체에서 인정을 해주는지요? 이거는 현재 이게 어떤 정부에서 어떤 공인된 어떤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폴리텍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인정을 하는 자격제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단능공 같으면은 정부 주도의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겠지만은 이런 것은 어떤 코스를 그만큼 우수하게 이수를 했느냐 이걸로 자격증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임직하는 직업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선전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은 여기에 다 취지에 공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일을 하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관련되는 업체들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일반 업체는 최소한 뭐 1, 2년간의 어떤 선정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이번 저희 회사가 매년 유족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원래는 8월 마지막 주 금토 그 2일간 이제 대구 인터뷰에서 합니다. 그 중에 발표 세션 중에 하나가 폴리텍 대학에 요걸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일단 그때 우리 유지 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안내를 하는 거고 현재 여기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서울의 정수폴리텍하고 대구의 폴리텍 두 군데인데 딴 데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 취지, 여기 효과, 여기를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어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딴 데서도 같이 이제 동참을 할 걸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폴리텍 전국에 있는 폴리텍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좀 이제 원천적인 질문인데 조본희님께서 현재 캐드캠 업계에 어떤 부분이 최대 화두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화두가 뭡니까? 요새 이슈 뭐 캠에서 뭐 보축 장비 아니면은 뭐 아까도 말씀해 주신 무슨 전체적인 자동화 뭐 이런 가장 관심 분야가 뭐 어떤 쪽입니까? 현재 가장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오축을 가장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좀 바꿔야 되겠죠. 전체 공정의 최적화 이런 쪽으로 그게 참 금방 한마디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긴 한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제철적 경쟁이 있을 걸로 봐요. 다음은 계속 질문이 많이 오는데 질문을 조금 더 받겠습니다. 김수봉 님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출 구명 설계를 하고 있는 김수복입니다. 지금 설계 일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MCT 파워밀을 가공하다가 다시 설계를 하는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어느 쪽이 전망이 있는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설계 일이 아마 파워밀을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게 확률상 금형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는 얘기는 아마 금형 설계를 하실 걸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향후에 보면 점점 이게 더 공정이 서로 어떤 융합돼 가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에서 어떤 만들어진 이런 부품이 별도 변환 정지 없이 막 바로 이제 현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을 고루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은 뭐 도면이 없어지고 뭐 처음에 뭐 스케치하면 생산으로 그냥 그 데이터가 미래에는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도면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지 그 자체가 뭐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컨셉이나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나 그다음에 생산하는 거는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융합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체 캐리어에서 오래 살아남으시려면은 전체의 지식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김선희님께서 현재 개발 중인 캠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며 그 편리성이 무엇입니까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솔루션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캠 소프트웨어가 크게 4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파워밀. 네. 파워밀은 주로 이제 서피스 가공입니다. 네, 서피스 가공. UI 부분부터 3축, 4축, 5축 이렇게 되는 어떤 성형 부위를 가공하는 서피스 가공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 피처 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피처 캠은 UI 2분의 1축 가공 아니면 선반, 와이어 커팅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게 어떤 컨벤셔널한 이런 방식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머신링 피처를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판단을 해서 형상 특성을 결정을 하고 거기서 공정을 잡습니다. 자기 스스로. 거기서 공구를 선택하고 절삭 조건도 자동으로 잡아요. 그리고 가공 NC 프로그램까지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발전된 그런 개념의 소프트웨어고, 거기에 주로 부품 가공 용도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뭐냐면 아트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가지도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데코레이션 같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심미적인 부분. 이런 거는 어떤 치수로 정의 안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2D 아트워크를 그려서 보기 좋게 3D 모양을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 그런 부분은 캠에서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아트캠이라고 하는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특수한 분야로 선반 중에서도 어떤 스위스 캠 쪽, 그러니까 아주 소형 정밀 부품 이렇게 하면서 조금 가공 방식이 일반 선반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어떤 파트 메이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파워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가공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이런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시체캠 같은 거는 프로그램 시간, 파트 메이커는 셋업 시간, 이런 식의 어떤 주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항공 쪽에서 보면은 이제 주로 대형에다 이제 어떤 때는 마이크로 항공기 해가지고 뭐 궁극적으로다가는 뭐 진짜 뭐 이렇게 새나 곤충 정도의 어떤 항공기도 뭐 앞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마이크로 캠 같은 것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쪽에서는 마이크로 가공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이크로 가공인데, 보통 직경 1mm 되는 이런 구멍을 뚫는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직경 0.1mm 구멍을 뚫는다. 더 어렵겠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의료기기에 인공 이런 어떤 장기나 이런 기계나 이런 것들이 의료기기에 앞으로 많이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도 캐리어로다가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쪽도 앞으로 활용 빈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미 국내에서도 그걸 만드는 현대계열의 한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인공관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오소틱 관련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덴탈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적용되고 있죠. 오늘은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을 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CNG TV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제 방송에서도 물론 나가지만 또 시간상 방송 후에도
답변을 빠짐없이 그 발표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CNG TV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쪽지를 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